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의 사회를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10월 문학의 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보이는 라디오도 문학의 달에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3회차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달라진 점도 조금 있는데요. 작년에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무엇인지, 원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학 산업과 관련한 내용처럼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문학의 달 주제인 위기의 시대 삶의 전환을 이끄는 문학과 관련한 내용으로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는 라디오 그 첫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팬데믹, 기후위기, 전쟁 등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이미 찾아왔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 역설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생명과 평화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가운데 생명과 평화는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오늘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지대학교 교수이면서 동시에 생명협동교육관 관장님이신 황도근 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자주 보면 좋죠. 네, 또 오늘 또 처음 뵐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황도근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이 1년이 지났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시대가 좀 힘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새로운 길, 또 대안적 삶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많이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창의도시 아카데미로 이렇게 같이 찾아뵀었고, 그때는 생명협동교육관에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1년이 거의 지났는데, 또 그동안에 1년 뒤에 또 이렇게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또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처음에 또 요청을 받으셨을 때 조금 어떠셨는지. 네. 글쎄, 이게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문학의 달 주제를 보니까 재난, 위기, 또 전환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되길래 현실을 좀 통한 문학을 좀 들여다보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좀 반가웠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 오게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정리도 좀 해보고 그런 생각이 기회가 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전환의 시대, 그리고 또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강조되는 때에 또 가장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문학의 달 주제이기도 한 위기나 재난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기의 시대, 재난의 시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 재난의 시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난의 시대라기보다는 좀 넓은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전환의 시대가 왔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스마트폰의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난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생각되는 게 자연재해지. 그렇죠. 네. 산불. 네. 또는 뭐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이제 대형 지진, 쓰나미. 그 외에 이제 건물이 예전엔 붕괴되기도 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걸 우리는 이제 자연재해에 의한 사건들이죠. 근데 그런 그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은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흐름은 그냥 연속적이질 않고 이 계단식으로 변해요. 제가 전공이 또 그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계단이 확 변할 때 이제 그런 재해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죠. 그래서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은 인간으로선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재난이 있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난의 의미는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기후위기, 이게 이제 두 개 가장 큰 지금 화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코로나19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코로나19의 가장 큰 그 바탕은 뭐냐면 세계화.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게 이제 확대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지만, 또 기후위기도 근원이 뭘까요? 쓰다 버리는 세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인구도 급격히 폭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난의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큰 대전환의 시기가 왔다. 거기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환을 해야 하는, 그리고 또 삶의 전환을 안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앞서도 조금 두 가지 측면으로 어떤 자연으로 인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원장님께서는 자연으로 인해 발생된 재난보다는 인간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이 더 조금 크고 심각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재난으로까지 결과를 낳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그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인구가 2억 5천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5억에 대한 2배가 될 때 1600년 걸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때를 가만히 보면 1800년도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상승이 시작이 돼요. 그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0년도에 인류의 그 인구는 13억, 14억 뿐이 안 됐다고. 근데 지금 몇 억이에요? 80억이지. 그렇죠.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 모든 원인에 이제 그 안에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 인간의 인류의 그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됐던 건 산업혁명. 근데 이 산업혁명하고 지금의 그 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근원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언제냐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났어요. 그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근데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를 다 지배해.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걸 쫓아서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세계를 나가서 식민지의 시대라고 그래. 그걸 제1차 세계화라고 그래. 1차 세계화. 다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다 약탈하고 뭐 이렇게 되지, 중국.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4년에 일어났는데, 끝날 때가 18년에 끝나, 4년 동안.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제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겨루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전쟁이었는데 나중에 물자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큰 전쟁이 벌어져. 근데 그 당시에 따발총이 생기니까 참호를 파요. 참호가 한 700km 이상 이제 판다고. 왜냐하면 숨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어떤 한 해,
5년인가 1년 내내 비가 왔대. 한 달만 빼놓고. 그러니까 참호 어떻게 돼? 물이 차지.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병사들은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해.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게 팬데믹이었던 거예요. 그게 스페인 독감이야.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거의 1억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15억 가까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자연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 발생하고 그리고 그거를 퍼뜨리는 거지 인간들이. 그래서 무참히 이제 일어났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키워드의 바탕은 세계화야. 그게 퍼지게만큼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퍼지는 세계화는 항상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산업혁명이라는 물건 팔아 돈 벌러 다니는 네. 거지 한마디로. 근데 그게 다시 지금 온 거예요. 그럼 2차 우리 코로나19의 바탕은 뭐였을까? 그 전에 뭐 인플루엔자가 막 터졌잖아 계속. 네네. 사스도 있고. 그 바닥이 뭔 줄 아세요? 2차 세계화가 시작된 거야. 그게 신자유주의, FTA 뭐 이런 것들이야. 막 팔겠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돌아다니는 거지. 거기서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의 흐름의 한 단면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화의 결과물이에요. 대가지, 대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항상.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간단해. 쓰다 버리는 세상이거든. 너무 많이 쓰잖아. 게다가 인구가 급속히 폭발했어. 자연이 견딜 수 있겠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대전환의 기본, 또 위기의 시대, 재난의 시대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한계에 와 있다. 쓰다 버리는 세상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어쨌든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어쨌든 대량 생산하니까 팔 곳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로 이제 전 세계 곳곳으로 이제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계속 팔다가 근데 더 안 팔려요. 포화 상태가 되지. 그럼 뭐가 생기냐면 공황이 생겨. 지금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태워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 그게 전쟁인 거야. 아주 위험한 발상들이지. 그러니까 이걸 전환을 시키지. 생각을 전환 안 하면 이 위기는 해결될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난이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악순환처럼. 그렇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 네. 중에 하나예요. 그 대만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방금 서두에 이렇게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그런 위기의 시대 아니면 재난의 시대 그리고 또 대전환의 시대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동시에 또 한켠에서는 생명과 아니면 평화 이런 단어들이 또 반대급부로 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 네. 생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제 21세기의 키워드가 됐죠. 그전에는 뭐 이제 산업, 전자 뭐 이런 거였는데 생명의 키워드의 첫 번째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생존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한문을 가만히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생자는 나뭇잎이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걸 모방을 해서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명자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큰 이제 그 어떤 관료가 그 안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지시. 즉 살아 있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키워드의 첫 번째는 살아 있어라.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살아 있으라는 DNA가 들어있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사멸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새싹을 키워주고 아이를 키우려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것도 뭔지 아세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있으려고 끝까지 애를 쓰거든. 그래서 마지막 꽃을 피워, 고난 속에서.
그 사람들이든 모든 식물이든 생명체는 고난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DNA에 살아있는 이유는 살아있는다는 DNA가 있는 거야. 그건 아주 본능적이에요. 공이 날라오면 무조건 피해. 생각하고 피하지 않거든. 일단은 반응하면서. 그래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첫 번째 심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없으면 생명체가 아닌 거야. 이미 모든 게 사멸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걸 살아남으려고 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생명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다. 또는 뭐 우주의 선물이다. 뭐 여러 가지 무질서의 질서다.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보기엔 생명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생존. 살아있어야 돼. 그것이 신의 명령이야. 생존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약간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가 너무 또 인류 본인의 생존만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위기가 또 한편으로는 또 자연에 대한 생존을 한편으로 약간 등한시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모든 생명은 이기적인 생존을 체화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양점이 있는데 그것의 근원은 욕망이야. 근데 인간의 욕망은 어떨 땐 꽃을 피기도 해요. 욕망이 있어야 뭔가를 이루거든. 근데 욕망이 지나치면 관계를 파괴시켜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후자 쪽에 속한다고 봐. 인류도요, 인간세라고 해서 인류가 성장하고 소멸하거든. 좀 있으면 소멸할 수 있어요. 대칭성이기 때문에 성장한 만큼 내려올 수 있어.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인간세가 있었다고 그럴 거야. 뭐 공룡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세 있는 동안 잘 살아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의 인간이 그 욕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근처에 있는 자연까지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자연은요, 걱정 안 해요. 1도, 2도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 자연은요, 원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요.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게 착한 것은 빚을 많이 주고 뭐 나쁜 것은 빚을 안 주나? 그렇지 않거든.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는 자연의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의 위기. 인류의 위기. 맞아요. 그래서 뭐 농담 아닌 농담처럼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망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따 이제 평화의 개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구 걱정보다 우리 스스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게 키워드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럼 그 욕망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후자의 방법대로 발현되지 않게끔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더 앞으로 인류가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세상은 약간 그렇게 더 잘 살기 위한 방법들보다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욕망이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더 발전되고 이런 형태들로 인하여서 전쟁이나 뭐 질병 그리고 그런 재난의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금 이렇게 뭐 생명의 의미도 말씀해 주셨지만 생명과 어떤 평화의 의미는 좀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을까요? 네. 아까 드렸던 코로나19, 그 다음에 기후위기 외에 지금 심각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평화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그게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지구하고의 문제거든. 근데 인간 사이의 문제도 있다고 지금. 그게 뭐냐면 불평등이 심화됐어요. 근데 그 불평등, 격차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심각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소수가 이렇게 다 복점을 하기 시작하지. 근데 그 밑바탕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2차 산업혁명이 벌어진 거지. 예전엔 철도가 그런 역할을 했어. 철도가 도시를 이제 승리자로 만들고 농촌을 이제 깔아앉히지. 근데 지금의 스마트폰이 열차처럼 이제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면서 정보를 많이 갖거나 그거를 플랫폼에 성공한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여버려요. 지금은. 예를 들어볼까? 팽그라고 그래가지고 FAANG라고 있어요. F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들어보셨죠? 네네. 넷플릭스, 구글. 이 5개의 디지털 IT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독일 경제만큼 똑같아. 다 독점해버린 거야. 독일 전체 국가. 그러니까 이 온라인 업체들의 이 제국이 벌써 세계 5위의 국가가 된 거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 이 점령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코로나19가 가속을 시켰어. 다 온라인 택배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소수가 이걸 다 장악해버린 거지. 배달의 민족 졸지 떼돈 벌어져. 어? 자영업자들은 다 망했어. 그죠? 그리고 이런 문학가들, 이런 이 프리랜서들도 사실은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코로나19 때. 그래서 다 배달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격차가 심해지면 평화는 없어요. 폭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런 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나는 거야.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 그래서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야. 이 격차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나타난 증상은 분노, 혐오,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우울증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을 보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 지금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우리 대가가 사람들을 다 고립시킨 거야. 다 SNS를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못 빠져나와. 그것만 맨날 밤마다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학의 달이라든가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평화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평화가 되려면 격차가 줄어야 돼. 이 격차가 늘어난다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과 똑같아. 그럼 뭘 갖다 놔도 다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평화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균형을 맞춰줘서 평평하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즉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 특히 경제적인 것도 좋지만 심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얼마나 속상한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락으로 떨어진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문학이든 철학이든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람들로부터 위로해줘야 된다고 지금. 그래야 평화가 돌아온다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또 문학의 역할, 그다음에 그 격차, 그리고 요즘엔 참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립, 그리고 어떤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파편화된 사회로서 반복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서로 간의 그 의견을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다음에 내 영역에 있는 이들과의 얘기로만 통하다 보니까 어떤 서로 간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들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어떤 다툼의 요인으로서 더 많이 작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폭포의 소리가 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갈등과 어떤 다툼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치도 그렇지만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잘못 특권 들이면 엄청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놓여서 그래요. 옛날에 산업혁명이 영국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랬대. 천지개벽을 한다. 왜냐면 갑자기 농촌이 그 공장이 쫙 들었으니까 깜짝 놀라잖아. 그리고 기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기계잖아, 기계. 뭐 철도를 놓고 시간이 걸려. 지금 정보는요, 속도가 10배가 빨라. 그렇죠. 한순간에 갑자기.
은행도 카카오뱅크가 지금 1,500만 명이 이용자거든.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르는 사이에 네. 변해버렸어. 몇 년 사이에. 그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온 게 2007년이니까는 10여 년 만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혼동이 되겠어. 정신이 없지. 휩쓸려 가니까.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뒤죽박죽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새로운 길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대체로 이런 상태가 되면 돈이 많거나 적거나 속안에 이 허한 그 외로움이 강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유산 때문에 싸워. 그러니까 이런 문학, 그동안 이제 별로 중요시 보이지 않았던 철학, 정신, 그 다음에 돌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그러니까 그 건물이 막 높이 막 올라가잖아. 그럼 그늘도 깊어지거든. 어두워진다고. 그때 그 등불이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환하게 등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데서 위로를 받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야 아마 생명의 근원 또는 평화의 씨앗처럼 그게 이렇게 등불처럼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길을 위해 가는 분들이 지금 문학의 달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이런 위기의 시대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그 마음의 어떤 그늘이 깊어가는 때에 네. 어떤 문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의 역할은 그들에게 어떤 작은 등불의 씨앗을 이제 심어줌으로써 이제 서로 간의 심리 간의 격차들을 조금 해소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평화로 가는 그리고 생명의 어떤 씨앗을 또 틔우는 하나의 계기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그러면은 그 씨앗을 어떻게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명협동교육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인간에게 행복은 이제 무엇일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 결론은 거의 비슷해. 관계예요. 좋은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아주 간단한 거지. 그 사람을 못 잊어요. 그래서 관계로 회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거든. 온라인 관계 말고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생명협동교육관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관계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과 이 환경, 이제 자연이 되겠지. 이 두 가지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 그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얘기하듯이 대화하는 거거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그거를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 학교를 지금 8회, 7회째 하고 있고 5회째 정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만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전국에서 와. 그래서 부부 대화도 하려고. 네. 부부들도 다 안 좋아. 집에서 다 이거 들여다보니까 뭐 옆에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할 시간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스타디 그룹 공부하는 거야. 같이 모여서. 책도 읽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소공동체가 위로가 돼주는 거지. 지금 가정에서도 위로가 안 돼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가 결국엔 사람은 자연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돼. 별을 본다든가 숲에 가가지고 이렇게 숲을 좀 이렇게 돌아본다든가 계절이 바뀌는 걸 본다든가. 그래서 숲학교든 이런 자연과 하는 이걸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하나는 대화학교, 하나는 숲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프로그램을 오전엔 빵 만들고 오후에는 산을 갔다 오는 숲을 갔다 오는 프로그램인데 가족들이 다 왔더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지. 하루의 즐거움. 근데 이 거대한 싸움에서는요.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똑같은 힘을 가지고서 이거 들어 엎으려고 안 돼. 정치를 정치로 바꾼다? 똑같은 놈들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균열을 시키는 거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굉장히 작을 것 같죠? 한 예만 드릴게요. 몽골에 가면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다가 봄 지나서 딱 7월이 되잖아. 그 수많은 들판에 들꽃이 갑자기 확 펴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조금씩 있다 보면 전국에서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전국의 스터디 그룹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저 미디어라든가 중앙 무대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 그래야 사람이 바뀐다. 그게 예전에 스칸디나비안도가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지금 정치는 못 바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대전환으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큰 걸로 다시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작은 단위에서 뭐 우리 둘의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자연과 내 가까이 있는 자연을 한번 다녀보는 것, 이런 경험이 그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제가 웃기는 얘기 하면 그 예전에 바다에 고기가 꽉 찼잖아. 성장을 막 했어. 근데 너무 많이 차니까 이제 거기에 별 바이러스들이 다 생겨. 누구부터 죽는 줄 알아요? 제일 큰 놈부터 죽어.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는 작을수록 생존력이 높아요. 그래서 분해를 해야 돼. 큰 규모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작은 것들로 큰 걸 대항하는 게 공동체로. 그게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그 당시 역사에서 그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왜 서양 사람들은 이 자기 동네를 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기 동네를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조그만 공동체, 조그만 무슨 모임,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학의 달 아주 중요하다.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거. 네. 그래야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임을 또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우리의 또 매개 중에 하나가 책이기도 하잖아요. 책도 있고, 뭐 그렇죠. 그냥 대화하고 또 자연도 같이 가고 병행하면 좋죠. 네. 그래서 또 문학의 달에 다양한 뭐 이런 책을 함께 읽는 모임도 있고, 또 이런 책과 관련해서 여행을 다니는 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들의 또 작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문학의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근데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사실들을 이런 서로 간에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니면 우리 작은 공동체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또 이런 것들이 참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또 잘 이루어지는 것이 실천되기는 참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다들 알고는 있으나, 그리고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면서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고도 뭐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공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해 주시는데, 그게 또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관성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각자 도생. 왜냐하면 누군가가 날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다들 불안해하거든. 그러니까는 그 뭔가 축적해 놓지 않으면 내 삶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생각의 문제거든. 그 이슬람의 가장 대단한 힘은 뭐냐면, 이슬람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5가지의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알라를 믿고 메카를 가고 뭐 5번 절하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라마단 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을 갖다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선, 자카트라고 하는 걸 베풀어요. 베푼다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주변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는 거야. 그게 명령이야. 그건 네 돈 아니니까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거든.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는 다시 평형을 이루기 시작하고 다시 꽃을 펴요. 전쟁에서도요, 꽃은 펴요. 너무 두려워할 건 없어. 기후위기든 코로나가 되든 뭐든 어디선가 꽃을 피는 걸 보잖아. 그건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 따뜻한 사람은 옆으로 이게 향기가 퍼져나가. 그러니까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혼자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다. 각자 도생하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이런 거거든. 젊은이들도 다
각자 이렇게 개별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면 운동이 세상을 바꾼다. 생각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거든. 아유, 나머지는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그냥 하려고 한들 그냥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또 얘기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강조해 주셨던 그 관계가 또 이루어지고 또 내 안에서의 작은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또 옆에서 각자 도생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조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주셨던 어떤 작은 그게 실천이라고. 관계들 그리고 또 내가 그 내 가까이에 있는 자연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의 전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그 관계들을 좀 회복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쭉 말씀해 주신 가운데서도 조금 드러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어려운 생각들, 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데 빠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꽃이 핀다라는 어떤 꽃이 피고 있다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이고 또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희망의 기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기본 키워드 생존이거든. 누구나 살아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희망이 없이 어떻게 살까? 2차 세계대전 아무리 그 어려운 궤토에서도 희망을 찾았거든. 그건 생각의 방법이야. 아무리 잘 사는 집안에도요, 생각이 안 되면 굉장히 불행해. 관계가 끊어지면. 그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나는 우리가 희망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실천하는 거지. 내 옆에. 그리고 가능하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주는 거고. 그게 나는 우리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이치예요. 문학도요, 아무리 글씨를 뛰어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변해 주는 거거든. 그럴 때 그 문학이 꽃을 핀다고. 그렇지 않고 혼자서 매일 아름다운 시나 쓴다고 그 사람들의 감명을 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잠시 갔다 올 뿐이거든. 난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 네. 그들을 좀 더 신경 써주고.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그렇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왜 상처받거든.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살맛이 나지 않을까. 그게 생존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두서 없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면서 아까 생각의 전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희망을 우리가 갖는 것. 그거부터가 또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위기의 시대가 찾아온 이유, 그리고 어떤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원장님 혹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로 원주에 온 지가 34년째입니다. 제 고향은 이제 의정부였지만 지금은 여기 와서 8명의 이제 식구를 이루게 됐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당히 변방에 있고 여기는 지방색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관계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희망의 불꽃을 키우다 보면 저는 분명히 전국에서 세계에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가. 저는 요즘 교육관에 보면 그런 느낌을 찾아와요, 많이. 오늘도 저녁에 누가 찾아오는데 쉬러 온다는 거야. 쉬러. 그런 고마운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풍족한
그런 곳이 원주가 됐으면 좋겠고 10월이 되면 항상 이 문학의 달이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보이는 라디오 올해 첫 시작을 열어주신 홍동훈 관장님 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 2020년의 시작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런 위기와 재난이라는 큰 대전환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계 그리고 작은 실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의 과정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화에서는 오늘의 재난은 어제 우리가 만든 재앙,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내일을 물려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재난의 시대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재앙이지만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내일을 물려줘야 할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낸 그 재앙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2회차, 3회차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많은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